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들 역시 상당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3종을 선정했습니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극대화하는 수준이라서 최적의 진입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폴리곤, 매틱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고점 1.1달러에서 하락해서 현재 0.8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로서 폴리곤은 보조금 지급 등 웹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는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수준인 0.8달러 부근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2.1달러 최고가를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비트럼을 제시했는데, 하락세가 심화될 경우 1.3에서 1.4달러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비트럼을 선정한 배경으로는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총 자산 가치 TVL이 레이어2 프로젝트 가운데 처음으로 100억 달러가 넘어섰다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인링크를 선정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여러 차례 우리가 짚어봤지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링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쟁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인게이프는 체인링크가 17.66달러 고점 이후에 지금 14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라며 장기 추세선을 유지할 경우 새로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코인게이프가 제시한 나름의 매수 가능 시점은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늘 그렇듯 신규 매수를 단행할 때는 리서치 빡세게 하고 엄청 신중하게 진입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XRP와 아발란체를 이번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은 리플이 소송을 당하자마자 XRP 신탁을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지금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라지캡 펀드에다가 XRP를 추가했다라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된 뒤에 XRP 역시 현물 ETF로 출시되는 가능성,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담긴 종목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69%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이더리움이 21% 비중으로 2위, 다음으로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XRP와 아발란체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XRP 시세는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리플랩스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적인 혁신은 여전히 전폭적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된 이후 XRP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리플이 이번에 기업 확장의 목표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IT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가트너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IT 서비스 관련 지출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글로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경 간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 결제 시스템의 느린 속도와 비싼 비용, 불투명한 거래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는 3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전 자금 조달 조건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돈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IT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유틸리티를 위해서 활용되는 게 XRP인데 이걸 자꾸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을 보면 진짜 참 정말 아주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 5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XRP는 현재 숙성 중이다. 리플 차트는 지금 폭발할 준비가 된 압력 밥솥처럼 팽팽해지고 있다. 폭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XRP가 2017년부터 거대한 삼각 패턴을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달러 거대한 저항 돌파 이후에 7달러 그리고 2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돼 있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면 202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 국면에서 과연 이런 상황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그라 크립토는 신년을 맞아서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XRP는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배 급등했다. 소송을 통해서 법적 규제 명확성을 가지게 되면 40배에서 50배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0.28달러에서 40배가 오르게 되면 가격은 11달러가 되고 50배가 오르면 14달러가 된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전 사이클에서 58배가 올랐는데 0.28달러에 이걸 대입을 하면 16달러가 된다.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1배 올랐는데 역시 이걸 0.28달러에 대입을 하면 5.88달러가 된다. 만약 XRP가 27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사이클 저점 대비 96배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송 와중에도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40배, 50배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역시나 문제는 소송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변수가 여전하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대규모 업그레이드 덴쿤 하드포크를 2월 말에 메인넷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리를 하고 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원래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워낙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2024년으로 지금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EIP4844 가스 수수료 최적화, 네트워크 보안 개선 이런 여러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히 EIP4844가 적용되면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도약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짜 엄청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이나 4월에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두마 금융위원장인 악사코프는 2024년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고 3월이나 4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여서 러시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즈음에는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120일 정도만 지나면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는 또 리플 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정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리플은 법원에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일단 1심 재판이 배심원 판결까지 가게 될 경우 지난 7월 약식 재판 결과 수준으로만 1심 재판 판결이 등장해 줄 경우 아마도 시장은 꽤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심 최종 판결 시점은 물론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3분기 전후 시점에서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관심사는 단연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들에 대한 ETF 출시 여부인데 먼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올해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가속화시킬 어마어마한 촉매제들이 대기하고 있다. SEC는 5월에 첫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또 이더리움은 자체적으로 레이어2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다.
특히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50%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로우의 경우에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50% 이하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은 SEC의 모호하고 기준 없는 못 같은 스탠스 때문인데, 이건 리플 소송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건 또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블랙록이 끼어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더 선명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더리움 ETF 보유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알트 시총 차트를 보여주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알트 불마켓이 도래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전 사이클과는 다른 부분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연 미국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안 그래도 코인베이스와 SEC 사건에서 법원이 SEC를 향해서 야지를 주는 듯한 멘트를 시전을 해주면서 커뮤니티를 환호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관련한 명령을 우선 제기했는데, SEC가 현재 규제 법률 아래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US 변호인은 암호화폐와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SEC의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가 어떤 설명을 제시할지는 사실 이미 정답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구두 변론 심리에서도 같은 부분이 쟁점화됐고, 이에 대해서 SEC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히어로급으로 급부상한 파일라 판사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따지면서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SEC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파일라 판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을 거론하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루미스 의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SEC 변호인을 향해서 질의를 던졌고, SEC 측은 루미스 의원의 의견이 90년에 걸친 증권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하면서 여전히 90년 전에 설정된 낡은 기준만 가지고 지금 모든 새로운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일라 판사는 우리는 지난 90년 동안 잘 지내왔다. 이 증권법은 시장에서 잘 작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청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SEC가 강조하는 90년짜리 하위 테스트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멘트를 던져준 건데, 과연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던져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SEC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 양반은 겐슬러 SEC 위원장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으로 21세기 새로운 발명품인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의회에서 이미 다뤄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FTX 사태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건 SEC 위원장 때문이다. SEC 위원장 취임 전 교수 일을 할 때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는 CFTC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투자 계약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라면서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 영역으로 빨아들이고 싶어한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짚어본 덴쿤 하드포크이고 나머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1.8%에서 2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18%를 넘어서면서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더리움이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여주고 그렇게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등하며 전주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하루에 89,400개씩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가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의 견인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월 16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96,300개의 지갑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 BTC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0.06 BTC를 돌파해야 하지만 주간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이후에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건 사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GBTC의 현물 ETF 전환이 이뤄진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에 이어서 다른 알트들에 대해서도 현물 ETF 전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무척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우선적인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건 홀딩하고 있는 토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단일 신탁 상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더리움이 단연 1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솔라나, 스텔라 루멘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마나, 지캐시, 호라이젠, 체인링크, 라이브피어, 베이직 어텐션, 파일코인 등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라지캡 펀드에 담아 놓은 것들이 조금은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폴리곤, 매틱이 빠지고 그 대신 여기에 XRP와 아발란체가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 역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더니 거의 역대급 갈등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 계약서, 재무제표 공개 등을 놓고 지금 양측이 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먼저 SEC는 이번 소송,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기면서 XRP 판매 관련 리플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다라며 SEC를 향해서 개소리 집어치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의 재정 상태가 벌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판매한 XRP의 상황, 가격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또다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SEC는 일반적인 ODL 계약을 넘어선 계약을 찾으려고 한다. 벤더, 독립계약자, 기부 이런 것은 투자 계약에 따른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양측이 원활하게 전격 합의한다. 이런 기대감은 그냥 저쪽에다가 조용하게 얌전하게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관건은 4월 23일 개시가 예상되는 1심 정식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XRP의 기술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가 워낙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패턴 완성에 따른 반등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슈적으로 소송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의 흐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꽤나 섹시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묻지마 강세론자 크립토불이 XRP가 올해 10달러에서 14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나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근거로는 월간 차트가 채널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삼각 패턴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0달러까지 올해 치고 내달릴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올해 10달러 찍고 다음 겨울에 삿포로에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